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진에 대한 좌천성 인사 이후에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만약의 가능성도 미리 차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실장의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고받기 행보를 비판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20대 남성이 한 대학에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무단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대학이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가 벌어져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북한이 철거를 요구했던 금강산 면회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철거 장비를 반입하는 것에 미국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 테헤란 외곽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격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란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그젯밤 대규모 검찰 인사 이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날카로운 대립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형상 공세 주도권은 추 장관 측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윤 총장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지만 검찰은 수사로만 응답하겠다는 태도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검찰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치발전 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 비서관실은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의 근무처였습니다. 장 행정관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과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만나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장 행정관의 범죄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장을 제시하며 임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임의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시도는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예정된 중간 간부급 인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결과로 보여준다는 윤 총장의 평소 소신대로 증거를 따라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로 대검찰청을 떠나게 된 참모들의 전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진행 중인 중요 사건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합니다. 압박이 있지만 수사로만 대응하겠다는 뜻이죠. 신년 모임을 가진 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은 앞으로 수사가 쉽지 않겠지만 윤 총장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떠나는 참모진을 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마디는 영전을 축하한다였습니다. 평소 사석에서 영전의 영자엔 굴리는 대로 굴러가는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해온 것처럼 인사에 개의치 말라는 뜻으로 읽혔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특히 윤 총장은 검사에게 중요하지 않은 임지는 한 군데도 없다며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는 민감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오늘로 잡혀있던 검찰 동호회 신년 인사회 자리도 예년과 달리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김가경 전 검찰총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봉욱 전 대검차장 등 전직 검찰 수뇌부가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수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총장은 본연의 업무를 계속 다해야 한다는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상 이 자리엔 법무부 장관 혹은 차관이 외빈으로 참석해왔지만 추미애 장관은 물론 김호수 차관도 오늘 불참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법무부와 여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참모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고 앞으로는 검찰이 직제 없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때 반드시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도 전달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국회 본회의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추 장관은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고 지시합니다. 추 장관은 인사의견 청취를 위한 법무부 호출에 윤석열 총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항명이라 문제 삼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 총장에 대한 유감 표시와 함께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직후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자 메시지의 징계 대상은 윤석열 총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행동이 검찰청법상 징계 사유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특별 지시를 통해 현 정권 관련 수사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과 같은 비직제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꾸리는 강수를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미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인사안을 내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며 처벌해달라는 고발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여론이 다시 둘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작성자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신여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며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일 해당 수사팀을 지휘하는 고위직 간부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며 우려가 현실화되자 동조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면서 현재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인사 조치가 개혁이라며 환영하는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시민들도 갑론을 박입니다. 검찰 개혁은 필요해서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잘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도 잘한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거를 조금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가 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반대해온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법무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표현대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명을 거역했는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윤석열 총장의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검찰 대학살 망나니 칼춤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 청와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다.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보다 더 심각한 야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을 거역했다고 언급한 추 장관을 향해선 조선시대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명하지 말고 순명하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검찰 인사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한창일 때 조 전 장관이 과거 한 발언들이 절묘하게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게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과거 발언이 또 소환됐습니다. 그때 말이 달라지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반전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지난 2013년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대한 정부의 인사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사 결과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도 믿기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7년이 지나 법무장관 취임 6일째 되는 날 검찰 인사를 통해 이른바 청와대 3대 의혹 사건 수사지휘부를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청와대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대학살 아니냐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로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에게 모든 고위공직자 인사권은 있다고 청와대가 못 박았죠. 사실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4년 1월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임명장을 수여할 때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넉 달 후인 11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자 윤 총장을 보는 문 대통령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임명 4개월 만에 검찰총장 교체를 마치 암시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불신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죠.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들을 지금 다시 들려준다면 과연 어떤 변명을 할지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만들고 박 장관의 보좌관은 다른 예비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소식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이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상적인 지역구 활동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은 박영선 장관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실장이 청와대를 사퇴하기 전부터 지역구 물려주기 물려받기를 공공연히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공무원 신분이었던 윤건영 전 실장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박 장관의 지역 보좌관이 구로울 예비후보 조규영 전 시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전화를 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란 입장입니다. 지역구 물려주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를 명시한 실정법 위반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도 박 장관의 선거법 위반하며 밥 잘 사주는 나쁜 누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한 활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휴일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결국 박 장관이 현역 장관 신분으로 윤 전 실장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비슷한 논란이 일 수 있는 사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역시 작년 8월에 청와대를 떠나서 지금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그 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비서관을 동행시켜 주변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조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해양 신산업 격려차 충남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을 맞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 뒤로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청와대를 떠난 뒤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은 총선에서 이 지역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대통령의 지역 행사 참석자는 청와대에서 직접 정할 정도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조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전시회도 둘러봤습니다. 가두리 양시장은 아니더라도 육장의 아파트형 태안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충남 경제인 오창과 해미읍성 방문까지 동행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 위패 봉안식에 청와대 제도 개선 비서관을 지낸 문대림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참석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 직후 서산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한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지역위원장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70명 가까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너도 나도 총선에 나서면서 여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문재인 마케팅이 다른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볼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경선 홍보물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나 인연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포스터입니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라며 문재인 대통령 사진까지 넣었습니다. 80명에 달하는 청와대 출신들의 문재인 마케팅에 곳곳에서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청와대 출신 인사가 문심을 팔면서 내가 문 대통령과 소원해졌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난감해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경선 포스터와 여론조사 때 대통령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때는 경력에 대통령 이름을 쓰도록 했는데 당시 서울의 한 구청장 경선에서 청와대 출신 후보가 현역 구청장을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 공천을 따냈습니다. 반면 청와대 출신들은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신인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설 명절 이후 출범할 경선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이름과 사진의 활용을 허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이번에는 야권 소식입니다. 진통 끝에 어제 출범한 범보수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다음 주 초에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들어갑니다. 각 당마다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진통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각 주체별로 한 명씩 참여해서 10여 명 규모의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중도 보수 진영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이번 주말 구성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4개 정당과 5개 시민단체에서 1명씩 참여하고 외부 인사 2~3명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2월 10일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통합신당은 비상대책위 겸 선거대책위 체제가 유력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또 당의 얼굴을 새로 뽑는 것은 시간상 굉장히 쫓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총선까지는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할 건데. 하지만 한국당 내 일부 친박계의 반발과 새 보수당의 이른바 유승민 삼원칙 공식 수용 요구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수세관 삼원칙 진정성 있게 확답을 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3원칙은 이미 통추위 합의문에 반영돼 있지만 황 대표는 새 보수당의 요구대로 3원칙 수용 의사를 밝히는 걸 검토 중입니다. 통추위가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합쳐야 된다는 마음이 모여진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유일하게 통추위에 불참한 우리공화당도 통합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추후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주말 동안 외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에는 수도권과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건 올 들어 처음인데 송미성 기자가 주말 대기 상황을 자세히 전합니다.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퇴근길을 재촉합니다. 목이 대단히 많이 칼칼해요. 눈도 침침하고. 초미세먼지 때문에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은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불금을 즐기려던 시민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버스하면서 멀미도 하고 뭐 그러면서 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좀 힘들어서 좀 너무 아쉬워요. 대기 정체로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서울, 인천과 경기, 충북 4개 지역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최근 며칠간 대기 정체가 지속이 됐고요. 거기에 내일 늦은 오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비교적 높은 농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80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낮춥니다. 다만 내일은 휴일이어서 서울 시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었죠. 이때 해운대 초고층 건물인 101층짜리 LCT의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었습니다. 이 깨진 유리 파편은 바람을 타고 300m를 날아가서 주변 건물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식당 주차장입니다. 초속 28.9m의 강풍이 불던 지난 7일 밤 강풍을 타고 깨진 유리 파편이 주차된 차량과 근처 건물로 날아들었습니다. 혹 소리가 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저쪽 뒤에 있다가 뛰어와 보니까 막 여기 널브러져 있고. 유리 파편은 식당에서 300m가량 떨어진 101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LCT에서 날아왔습니다. 강풍에 LCT 85층의 한 거실 유리가 부서지면서 인근으로 날아간 겁니다. LCT 측은 미입주 세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창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유리창이 깨졌을 뿐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그쪽 아파트도 문을 다 닫아야 되는데 열어놓고 있었던 게 이제 문제라. 지난해 5월에도 LCT 83층 거실 창문이 강풍에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에는 LCT 입주민이 강풍에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불안함을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해킹 피해로 협박을 받았던 영화배우 주진모 씨의 개인정보 등 이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가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협박이 먹히지 않자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진모 씨 측은 해킹 내용을 재배포할 경우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영화배우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해킹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생활 자료는 주 씨의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해커가 협박이 먹히지 않자 의도적으로 자료를 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출과 해킹 사건이 다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소속사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사생활 자료를 재배포하거나 가공한 뒤 유포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주 씨 측이 수사를 의뢰하며 유포 경위 등도 조사해 중간 유포자 역시 처벌할 방침입니다. 당초 이번 사건은 갤럭시 S의 삼성 클라우드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피해자가 클라우드와 다른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똑같이 사용하다가 다른 사이트가 해킹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은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클라우드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 외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추가 적용했는데 승리는 8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가수 승리는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직접 성매매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8달 만입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경찰이 적용했던 6가지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냈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승리가 미국에서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미신고로 판단했습니다. 승리가 카지노에서 신용을 담보로 칩을 빌린 행위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환치기 혐의만 들여다봤다며 카지노에서 칩을 빌린 것을 자본거래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20대 남성이 한 대학에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무단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해당 대학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사가 벌어져 이 부분 또한 논란인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 대학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당국대 천안 캠퍼스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대자보를 붙인 사람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A씨로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전대협 소속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자연과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학은 이 사실을 업무 협조 차원에서 경찰에 알렸을 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 피해가 없었고 표현의 자유를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목소리를 다 없앨 수 없잖아요.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은 대자보를 붙인 것은 통상적인 학교 방문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A씨는 대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정부 비판하는 것만 하니까 바로 이렇게 처벌을 해버리니까 억울하죠. A씨는 검찰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달 약식 기소한 데 대해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란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격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란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물체가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잠시 후 섬광이 번쩍이더니 폭발음이 들립니다.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미사일 피격 상황이라고 소개한 영상입니다. 여객기는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이 실수로 격추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 was flying in a pretty rough neighborhood and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CNN은 이란의 러시아제 미사일 SA-15 두 발을 맞아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도 이란 미사일에 의한 격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희생자 중 캐나다 국적자가 63명인데 그중 다수가 이란계입니다. 이란은 기체 결함 때문이란 주장을 반복하며 격추설은 서방의 거대한 사기라고 일축했습니다. اگر قرار باشه اون شایعات بپذیریم اون بالا باید این هواپیما پراکنده میشد منفجر میشد یعنی کیلومترها در واقع این هواپیما بایستی پراکنده میشد.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대이란 제재 확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은 미군 축출 작전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장기적인 대미 항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그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생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했습니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화의 문 역시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고 또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지난 8일이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을 요청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정 실장은 이 메시지가 어제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누가 어떤 경로로 전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백악관의 공개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교착 상태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결,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한국 연행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측과 다만 이란과 군사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 관리를 위해 일시적 유화책을 꺼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사태와 달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미국은 북한에게 대화 협상문은 열려 있다는 강한 유화 메시지를. 정 실장은 호르무즈 해역 파병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침을 세우되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돌아보고 너절하다며 철거를 지시하는 바 있죠. 우리는 이 일을 계기로 북한과 협상의 물꼬를 터보려고 노력해왔는데 북한이 응답하지 않자 결국 우리 손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거용 중장비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미국의 제재 면제 동의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정부가 금강산 면회소의 일부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철거 장비 반입에 대해 미국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작년 말부터 미 측과 논의해 최근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미 측은 재산권이 한국에 있는 건물을 왜 직접 철거하느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이 풀리면 면회소 내 컨테이너 숙소 351곳이 먼저 철거될 전망입니다. 340개 정도 있습니다.
중단되고 나서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전부 철거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일부 철거를 위한 우리의 방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사흘 전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앞서 이채연 기자가 취재한 걸 보면 컨테이너 숙소 351동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에요. 관광객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컨테이너입니다. 이 구룡 빌리지와 이 금강 빌리지에 각각 192동과 159동이 지어져 있는데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이후에 10년 넘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설들은 정부 소유가 아니라 현대아산이 지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의 시설이나 외형 차이에 따라서 비용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금액 책정은 좀 어렵지만요. 당시 컨테이너 숙박시설을 설비한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51개 동을 설치하면서 대략 40억 원 정도가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40억 원 정도가 비용이 들었는데 그럼 이 철거 비용은 누가 또 되게 됩니까? 정부가 될지 현대아산이 될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북한이 비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치한 업체의 이야기로는 이 컨테이너 351개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인력 약 6명이서 이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루 평균 15개 동 정도가 해체가 가능하고 거기에 예비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이 철거 기간이 소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철거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크레인 중장비 또 운송비가 발생을 하고 나중에 그게 해체를 했을 때 해체 비용이 발생을. 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와 그리고 미국 독자 제재에서는요, 이 북한의 중장비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비가 핵 개발 등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자, 이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서 제재 면제 조건을 받긴 받았는데 이 작업에 사용한 중장비는 다시 갖고 오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금강산 지역에는 우리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또 추가로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지역을 북한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관광 특구로 새롭게 개발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기존 건물들은 다 철거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예. 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 때문에요. 이 북한의 요구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화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 뭔가 물밑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게 되네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지난달 사상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 9,861명. 한 달 전보다 1,566명이 줄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가급적 연말보다는 연초로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데다 겨울철에 고령 사망자 증가가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유례없는 저출산입니다. 하루에 90여 명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20-30명으로 이렇게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진 귀화자 등이 부족한 출생아 자리를 채워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인구 자연 증가율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0%대까지 떨어졌고 인구 자연 감소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29년부터 연간 기준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전망인데 더 빨리 다가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저연령층 감소 시기는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해 인구라든가 국방 병력자원 인구 감소가 더욱더 속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인구 자연 감소 폭이 연 40만 명을 넘습니다. 인구 감소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인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산업계의 수건이었던 데이터 3법 1년 2개월을 끌다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명의 정보를 연구나 통계가 목적일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3법인데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건지 최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폰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계절이나 날씨, 시간대별 주문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데이터 3법의 핵심은 이런 빅데이터를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가린 가명 정보를 모아서 분석해 메뉴 개발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전기요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주부와 청년 등 1,7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체, 휴대폰 소액 결제, 또 로밍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인의 신용을 새롭게 평가하는 해외에선 이미 SNS에 올린 글을 신용평가에 활용하거나 내비게이션 운행 정보를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개인이 통제권을 가져야 되는 정보를 기업이 사용하면서 이 개인에게는 직접적 혜택을 주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데이터 관련 각종 시행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 파스타집 주인이 결식아동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나눔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의 전파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점심시간 한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평범한 가게지만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식당을 돕고자 손님들이 몰리는 건데 어릴 적 배고팠던 식당 주인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어른들 배고프면 되게 서럽고 짜증나고 화나거든요. 애들은 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조금 해소해주고 싶었어요. 선행은 SNS에서 화제가 됐고 무료 급식뿐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결식 아동을 돕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안경과 렌즈를 10만 원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안경점, 머리를 무료로 잘라주는 미용실, 수업을 무료로 듣게 해주는 학원과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까지 업종은 다양해졌고 참여하는 업소는 전국으로 확대돼 참여 업소는 47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배우나 공연 쪽에 꿈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프로필 사진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결코 넉넉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온정을 나누는 가게 주인들. 결식 아동에게 쉼터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내일 대만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이 주포 김연경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닙니다. 서브의 신 강소희 선수가 그 공백을 메웁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코트 구석을 파고드는 송곳 같은 서브에 상대 선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교체 출전에도 불구하고 강소희는 예선 3경기에서 서브 에이스 11개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브는 물론 스파이크도 매섭습니다. 강소희는 제2의 김연경을 꿈꾸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처음 배구 시작할 때부터 그 TV로 연경 언니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경 언니를 롤모델로 하고 연경 언니 나왔다고 해서 중학교 때 글로 옮긴 거예요. 서브 여왕 등극의 비결은 정교한 스윙. 이게 완전 감지도 않고 완전 밀지도 않고 그 딱 중간의 스윙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때릴 때 이 허리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엄청 당기거든요. 타고난 힘도 좋습니다.
여기 근육이 좋아요. 어깨 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23살인 강소희는 화끈한 우승 세리머니도 약속했습니다. 그럼 다영 언니랑 같이 춤출게요. 블랙핑크. 우리 대표팀의 주포 김연경은 현재 복근 부상으로 대만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 그만큼 강소희의 불꽃 스파이크가 절실합니다. 운명의 대만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끈한 공격 배구를 앞세운 우리 대표팀의 각오가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태국 나콜라차시마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외국인 모델들이 한국 생활 경험담을 말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판 올림픽 얘기가 나옵니다. The street light changing. There's like 3 or 4 people running, like they're trying to beat the stoplight. You know, like maybe they took away or like the bus. We call it like the Korea Olympics. 식당 문화도 신기했던 모양이죠. Like here, you press the button, and 3 people are like, "Oh, who called?" Like, and they just come straight. 긋다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뜻 말고 비가 잠시 그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를 긋는다고 하면 비를 잠시 피해 그치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너무 뚜렷이 보이는 인사여서 탈법 논란의 대학살 같은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비바람을 그을 법도 합니다만 곧바로 최종 관역을 향한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 청와대 집권당 사방에서 동시다발로 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번 인사는 가장 균형 잡힌 인사였다며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치로 돌아갈 이낙연 총리는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에 추 장관과의 통화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해서 돌렸습니다. 권력 내부의 비판적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이른바 악마의 변호인은 보이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해서 금방이라도 무슨 조치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정작 신랄한 비판은 권력 바깥 진보 논객 진중권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국민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추 장관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욕스러워도 손발이 묶여도 물러나지 말고 친문 비리를 파헤쳐 달라고 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암울한 공상소설 1984에서는 당원들이 매일 극장에 모여 혁명의 가상적이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주먹을 흔들며 소리를 지릅니다. 미지근하게 했다가는 당장 끌려나가기 때문이죠. 거역이라는 말은 윗사람의 지시를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주로 신이나 군주,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쓰이곤 합니다. 윤 총장에게 쏟아지고 있는 십자포와 그 맨 앞에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염치란 할 수는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죠. 1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검찰 인사파동, 거역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텐데요. 오늘 쌓인 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돼서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지역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마스크를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4도, 청주 5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약간 내리겠고요. 다른 지역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